정세균 의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수원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이 젊음의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저출산 고령 시대를 맞아서 이게 늙어가는 거 아니냐 걱정이 많잖아요. 물론 어르신들을 우리가 잘 섬기죠. 저도 그런 사람이고요.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고 젊음을 유지해야 되는데 걱정이 많은데 오늘 이 자리에 와 보니까 우리 시장님도 젊으시지만 수원시는 젊음의 도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젊음을 유지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우리 수원시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예. 제가 수원에 자주 와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우리 김진표 의원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찬열 의원님, 박광원 의원님, 또 우리 백혜련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이런 분들 굉장히 저하고 친한 친구들이고 또 아까 우리 김진관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수원의 막강한 수원 시의원님들 다 저하고 동료들이고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고요. 또 우리 정기열 도의회 의장님도 그 수원에 계시잖아요. 아니 출신은 그렇지만 우리 도의회가 수원에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도의원님들 너무 귀한 분들 제가 좋아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요새 이제 걱정도 많죠. 예, 사실 제가 이제 우리 염태영 시장님하고 오늘 이렇게 수원에 와서 시민 여러분들을 뵙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국내 상황이 마땅치가 않아서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젊은이들 중에는 지금 개헌 얘기는 조금 미루고 딴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그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안 와도 오늘 이 500인 원탁 토론은 그대로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약속을 안 지키면은 우리 시장님이 좀 난처해지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저도 실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국정이라고 하는 것이 딱 무슨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게 정상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여러분들 뵈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잘 왔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정치 현상 여기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고 국민께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에요.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만들어 주어야 되고 또 국민에게 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정치가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송구하고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래도 다시 신발끈도 동여매고 또 필요하면 허리띠도 졸려매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국민과 가까워져야 되겠다. 제가 20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과거에 짐이 되었던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읒을 히읗으로 바꾸면 짐이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정말
그걸 실천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첫 번째로 이제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권한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꼭 필요한 권한은 무엇이고, 국회의원직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또 불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그냥 국회의원들이 혹시 누리는 부분은 없는가,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이제 가능하면 금년 연내에 그것들을 다 고치려고 해요. 제가 그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만들 때 뭐 현직 국회의원이나 전직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을 모시고 의견을 들은 것이 아니고 대학교 이제 이화여대 총장님, 신인영 총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뭐 KBS 김인규 사장님, 또 한겨레 신문의 성환용 기자님, 또 등등 이렇게 언론인과 학자와 여러분들을 모셔서 이제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안을 실천하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분야에 산재해 있는 그런 특권들을 내려놓음으로 해서 진짜 대한민국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면서 이제 오늘은 우리 염태영 시장님께서 저에게 주문하신 국민과 함께하는 지방 분권 개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려운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꼭 해야 될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어려운 대로 우리가 잘 감당하고 또 이걸 극복하는 일과 동시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도 해야 되겠다.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이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삼권 분립이 잘 이루어지고 또 지방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대통령이 꼭 필요한 권한만 가지고 있다면 지금 같은 상황이 일어났겠느냐. 이게 삼권 분립도 제대로 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입법부나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되면서 행정권이 비대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그런 대통령의 너무 많은 권한이 남용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 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서 이 양극화가 없는 그런 국정이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없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지금의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가 지방 분권을 비롯한 여러 가지 중요한 경제민주화라든지 삼권 분립이라든지 헌법 정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발휘되는 그런 개헌이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이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87년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헌법이 만들어져서 이제 2017년이면 30년이 됩니다. 지난 30년 동안에 지구상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에 그 변화가 좋은 변화였어요. 경제적으로도 성공하고 민주주의도 그래도 내용적으로 조금 부족한 면은 있지만 절차적으로는 거의 완벽하다시피 되어 있고, 내용적으로도 많이 발전하고 또 국민의 삶의 질도 향상이 되고, 지방자치가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유보되었던 지방자치도 실시되어서 국민을 위해서 금년도에 21년째 이렇게 지방자치가, 물론 그 과정은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천되는 등 87년도에 민주화 항쟁의 산물로 만들어진 헌법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87년 체제가 긍정적으로 성과를 냈고 헌법도 성과를 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30년 동안에 우리에게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헌법을 이제 우리에게 맞게 고쳐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87년 체제 헌법 중에 권력 구조가 대통령 5년 단임제로 되어 있죠. 현행 제도. 그런데 이 제도가 상당한 문제점을 노정시켜 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평가입니다. 정치가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가 잘 살아나고 또 여야 간에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대립과 갈등을 청산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좋은 정치가 되어야 하는데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이런 현재 5년 단임제는 더 이상 기능하기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다. 우리가 현재 현행 헌법 체제 하에서 이제 6분의 대통령이 이미 지나가셨고 또 이제 현재 대통령이 계신데 그런데 성공한 대통령, 우리 국민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아무 문제가 없이 5년을 잘 수행한 대통령을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느냐? 그것은 그분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인식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20대 국회에서는 꼭 헌법 개정을 성공시켜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이 정치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 그런 시대에 맞는 새로운 헌법 질서, 헌정 질서가 절대 필요하다. 특히 이번 개헌에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시대 정신을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시대 정신 중에 하나가 지방 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네. 미국이라든지 서유럽 이런 나라들을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권력 구조와 국가 체제가 분권형입니다. 중앙 집중되어 있지 않고 지방과 중앙으로 나뉘어져 있고 또 삼권 분립이 잘 되어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체제 자체가 정통성의 위기를 겪고 민주주의의 이상과 거리가 먼 과거의 공산권이라든지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의 후진국들은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보다 자유롭고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 현행 중앙 집권적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한 발 더 나아가면 중앙 집권적 체제를 넘어서 새로운 분권형 국가 체제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헌법 개정 논의를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05년도부터입니다. 오래 전부터 시작이 되었죠. 물론 그때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주로 권력 구조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 이후에 국회에서도 2번씩이나 국회의장들이 이제 국회의장 헌법 개정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국회에 지금 그 보고되어 있는 이 헌법 개정 관련 보고서가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논란이 있어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헌에 성공하지 못했는데 저는 여러 가지로 보아서 이번 20대 국회는 성공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제가 처음에 개헌 얘기를 꺼냈을 때는 이게 블랙홀이 되어서 민생에 해가 될 수 있다. 경제가 어려운데 이거 때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 그런데 이번 월요일 날 이제 국회에 오셔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이거 헌법 개정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좋지 않은 저희가 있느니 이런저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래도 개헌 논의의 물꼬를 튼 점, 그 점은 평가할 필요가 있고, 물꼬가 터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잘하면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을 지방자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중앙 집권 체제가 오랫동안 유지되었죠. 특히 조선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우리나라가 땅덩어리는 좀 작고 인구는 많고 한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인구 밀도가 우리가 높으니까. 그리고 또 왕조 체제가 오랫동안 잘 유지되면서 분권보다는 이제 집중된 그런 이 정치 체제가 쭉 유지되어 온 것이 우리 대한민국인데, 이제는 이제 그 중앙에서의 그 권력 구조 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뭐 대통령 이 4년 중임제, 그러니까 4년 2번 하게 하자, 또 2원 집정부제, 또 아니면 다른 표현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라고도 얘기하죠. 대통령과 내각이 이제 대통령은 그 외교, 국방, 안보 이런 쪽을 하고 내치는 이제 의회에서 뽑힌 수상이 하도록 하자 하는 것, 아니면 이제 순수 내각제 뭐 이런 논의들이 있지만 이제 그것은 차치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 분권에 관한 것입니다. 중앙과 지방이 재원을 제대로 잘 배분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방이 자율권을 가지고 자치라고 하면 스스로가 이제 다스릴 수 있는 것인데 과연 그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얘기는 지방자치를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향유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사실 중앙 집권제는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한테는 매우 익숙하죠.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948년도에 헌법에 그때 규정을 했습니다. 헌법이 130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117조와 118조에 두 개의 지방자치 조항이 들어있는데, 그때는 완벽한 지방자치가 아니고 그 주로 이제 지방자치에 관한 내용들을 법에다가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을 법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었고,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는 의원을 뽑는 이제 그런 것이 1952년도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52년도에 처음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지만 4.19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제2공화국 때에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었었습니다만은 이제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면서 지방자치를 통일 이후로 그냥 밀어버렸죠. 그래서 지방자치가 없는 민주주의가 시행이 되어 오다가 이제 다시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단식도 하고 또 87년 체제의 지방자치에 대한 유보 조항을 없애면서
다시 시작이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91년도에 의회가 구성이 되고 95년부터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 그러니까 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서 금년도가 21번째입니다. 21년이 되어서 성년이 되었죠. 성년이 된 지방자치가 이제는 진짜 자치가 돼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아직도 제대로 성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인식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지방자치가 도입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에 아직도 권력과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지방정부나 지방의회를 통해서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 간의 격차와 불균형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은 정체되고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헌정 질서에서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간의 수평적 권력 분산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겠죠.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권력 분산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다. 전자에 대한 해법은 실질적 삼권 분립의 완성, 후자에 대한 해법은 지방 분권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지금부터 지방 분권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어렵게 시작된 지방자치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공공기반시설을 정비한다든지 주민 참여 예산제를 실시한다든지 행정정보를 공개한다든지 각종 복지시책의 확대는 물론 행정 서비스가 강화되었죠. 이런 성과를 지난 21년 동안에 냈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처음 실시한 정책들이 호평을 받으면서 전국으로 확산된 사례도 많이 있죠.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그것이 다른 자치단체로 전파되어서 전국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지방자치의 성과다. 이렇게 우리 지방자치는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양이 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방자치는 또 다른 위기를 겪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난해 69개 지방자치단체가 10여 년 동안 동결했던 주민세를 일제히 인상을 했어요. 이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원래 주민세는 조례를 통해서 인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전국의 주민세가 평균 4,620원이었어요. 4,620원. 그런데 지금은 일률적으로 다 10,000원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중앙정부가 그렇게 해라. 그런데 지방정부들이 싫다. 그러면 교부세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압력을 넣으니까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들이 다 10,000원으로 일률적으로 인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그리고 주민들의 이해관계와는 달리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그냥 시행하는 그런 지방자치가 실시된 단적인 예를 제가 들어드린 거예요. 주민세 가지고. 이제 4,620원짜리가 하루아침에 10,000원이 되었단 말이죠. 그것도 조례를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해서 한 게 아니고 중앙정부 요구를 수용하는 이제 그런 걸 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우리 지방자치는 이할 자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이 중앙에 예속되어 있다.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생명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방 정부의 중앙 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1995년도 아까 제가 1995년도에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때는 평균 재정 자립도가 63.5%였어요. 그런데 2000년에는 이게 59.4%로 낮춰졌다가 2014년에는 44.8%가 됐어요. 64%가 44%가 된 것이죠. 재정 자립도가.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지방의 중앙에 대한 의존도가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제대로 해결 못하는 자치단체가 127곳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죠. 전체 자치단체 수가 244개니까 그중에 127개가 세금을 받아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특히 감세 정책과 경제 위기로 돈 나올 곳은 없는데 쓸 곳은 많아지면서 지방 재정이 중앙 정부에 대한 의존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로 국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래서 소위 이할 자치가 우리 지방자치 현주소다.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줄을 중앙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상의 규정은 그야말로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선진국은 한 6대4쯤 된다고 그럽니다. 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그리고 OECD 국가들의 평균은 7대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 수준인 6대4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7대3까지는 빨리 가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재정을 이제 중앙과 지방이 8대2로 현재 나누어 가지고 있는데 이걸 10% 정도는 향상을 시켜서 우리가 30%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20%가 30%가 되면 현재보다 한 50%가 늘어나는 셈이 되겠죠. 그러면 아마 지방자치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중앙정부의 편법 그리고 강압이 통하지 않도록 개헌을 통해서 지방의 재정 자주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지방자치가 답보하고 있는 사이에 선진국들은 개헌이나 입법을 통해서 지방 분권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서 2014년까지 진행된 독일 기본법의 개정의 핵심은 지방 입법권과 지방 재정권의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이제 독일의 사례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독일 기본법은 연방과 지방의 경합적 입법 사항에 대해서 과감한 수정을 가해서 지방의 입법권을 확대하는 한편 연방의 입법 사항에 대한 지방의 견제를 강화했다. 과거에는 이제 중앙과 지방이 서로 그 입법권을 행사하려고 다투었는데, 그리고 중앙이 좀 더 우위의 입장에 있었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 기본법을 통해서 지방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지방을 오히려 우위에 놓는 그런 기본법을 만들었다 하는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많은 선진국들이 헌법에서 지방 분권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지방 분권이 국가의 핵심적인 운영 원리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과 지방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감안해야 되겠다. 이렇게
선진국들의 공통점은 지방 분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진국이 되어서 지방 분권을 한 것이 아니라 지방 분권을 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됐다고 하는 점을 잘 새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선진국이 되면 그때 지방 분권을 하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지방 분권을 하면 더 빨리 선진국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우리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 분권은 단순히 국가 조직의 문제를 넘어서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의 엔진이라고 하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인터넷과 정보기술, 교통과 통신의 눈부신 발달은 정보와 자원의 독점을 전제로 했던 중앙 집중 체제의 경제적 효율성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되 그에 따른 책임과 결과도 공유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고취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지방 분권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중앙정부가 자신의 권력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예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자치 분권이나 재정 분권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시혜에 의존해서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지방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관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감을 딸 수 있는 능력과 도구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이웃 일본도 원래는 국가와 지방의 세입이나 행정의 비중이 한국과 비슷한 삼할 자치 국가였습니다. 국가는 본사, 지자체는 지점이라고 하는 조소까지 나왔다. 일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1995년부터 2008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강력한 지방 분권 개혁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지방 분권 일괄법이라고 하는 법 시행을 통해서 국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했습니다. 기득권 세력인 집권 자민당과 중앙정부의 강한 저항 속에서도 일본이 지방자치 개혁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와 지역 정치인, 주민들의 자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노력의 산물이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방 분권 개헌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 분권에 대한 철학적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를 단순히 제도 보장으로 지자체를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으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하는 데서 출발해야 됩니다. 즉 지방자치를 주민들의 자치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헌법기관으로 격상하여 중앙정부와의 수평적인 관계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확고하게 정립될 때 비로소 올바른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행 헌법에는 117조와 118조의 지방자치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지방분권이 명문화되어 있지도 않고 심지어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것이다라고 하는 규정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만약에 우리가 새롭게 헌법을 개정한다면 최소한 필요한 사항은 헌법에 명시함으로 해서 지방자치기관의 명칭이라든지 자치분권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꼭 포함되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130개 조항으로 구성된 현행헌법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조항은 단 2개뿐인데 더구나 지방자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대부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 또는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의 자치 입법권이 법령의 범위 안으로 과도하게 제한되고 중앙정부에 예속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마저 법률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방재정에 대한 규정은 아예 없습니다. 그 결과 실질적인 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방 분권이 헌법에 제대로 규정되지 못한 결과 한국 사회는 과도한 중앙 집권적 국가 운영이 지속돼 왔습니다. 때문에 이번 개헌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바로 지방 분권 개헌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지방 분권이 우리 헌법의 근본적인 지향이라고 하는 점을 명시하고 지방과 국가의 책임 영역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의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한 발 더 나아가 자치인사권 또한 구체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권력의 분권화와 지방의 다양성 대변 등을 이유로 제기되고 있는 양원제 도입도 신중히 검토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자치인사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수원시에 직급 하나 올리려고 해도 행자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사람 한 명 늘리려고 해도 다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우리 수원시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 인사를 하려고 해도 그것도 전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보면은 이제 반쪽 자치도 안 되고 이할 자치라고 하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이래 가지고는 지방자치의 성과를 제대로 거두기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것이 결코 중앙과 지방이 따로 놀자고 하는 뜻은 아니다 하는 점입니다. 오히려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더 강하게 보장하고 구현하는 것이 지방 분권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대등한 관계에서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간 혹시 있을지 모를 갈등과 혼선에 대비해서 조정을 담당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지방 분권을 한다고 해서 뭐 완전히 남남으로 놀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다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서로 잘 소통하고 교통 정리를 제대로 해서 더 잘 해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를 선진화시키자고 하는 것이 우리 지방 분권의 목표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개발 시대에는 중앙 집권이 효율적이었을지 모르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21세기에는 오히려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국력은 더 커졌고 국민의식 수준 또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제 권력의 집중에서 분산으로 중앙 집권에서 지방 분권 시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분권의 실현은 국가라는 존재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국가는 결코 국민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국가이고 지방 분권 개헌도 이러한 국가관에 충실할 때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헌과 관련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추진 주체의 문제입니다. 개헌이라고 하는 국가적 과제가 특정 권력이나 특정 정파의 이해에 의해서 추동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그간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국민이며 그 목표는 국민 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권력의 요구에 의한 개헌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4.4 오입 개헌과 유신 개헌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개헌은 권력이 주도하는 개헌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일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역할입니다. 향후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바로 여러분께서 개헌의 주역이자 동력이 되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제 우리 지방 분권과 또 재정 자치에 대해서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 아마 조정교부금 문제로 우리 수원 시민들, 특히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시의회가 또 우리 경기도의회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 것입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몇몇 규모가 큰 기초자치단체, 뭐 수원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뭐 등등 되겠죠. 성남, 그렇죠. 이 6개 자치단체의 시장님들이 광화문에 오셔가지고 의사표시를 해서 저도 거기 이렇게 격려를 하러 갔었는데, 이게 행자부가 중앙정부가 지방에 주던 교부금에 관한 시행령을 바꾸면서 이 자치단체나 국회와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시행령 입법 예고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들 많이 하셨죠.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냐? 그것은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그야말로 자신들의 뜻대로 일방통행을 하는 아주 비민주적이고 옳지 않은 행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고 동의를 구하고 또 대안을 마련하고 이렇게 합리적인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이 중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라고 할까 생각은 그런 민주적인 절차마저도 존중하지 않는 이제 그런 좋지 못한 일을 한 것이고, 지방에 대한 재정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그 시대착오적인 시대의 변화에 역행하는 그런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 지금 아마 예결위 활동을 하시는 우리 김진표 의원님께서 우리 지방분권 특위의 위원장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일을 제대로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아마 지난 19대 때 지방 소비세 인상을 약속을 했죠, 정부가. 그런데 그 약속을 안 지키고 있어요. 지금 11%를 16%로 이렇게 올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냥 급할 때는 뭔 약속을 해주고 위기를 모면하고 그리고 나서는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아마 우리 김진표 의원이 중심이 되는 지방분권특위에서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논의를 해서 바로 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우리 아까 박광원 의원님 새로 오셨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수원의 5분의 의원님들은 진짜 아주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계세요. 특히 이제 우리 김진표 의원이 앞장서서 활동을 하고 계셔서 하여튼 여러분들의 그런 걱정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전반기에 잘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국민들께서 20대 국회를 새로 만들어 주셨는데 20대 국회는 각 정당이 그리고 정부도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많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예요. 일방통행이 안 되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옳은 일은 열심히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제 저는 개헌에 대한 소신을 밝히는 자리라기보다는 개헌의 물꼬를 트고 그 과정을 잘 이끌어가야 할 존재라는 점에서 이제 개헌 얘기를 하는 점이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지요. 예. 국회의장은 요 국민적인 이슈를 잘 관리하고 또 성공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자리지, 자기 개인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할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지방 분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공부도 좀 하고 또 평소에 소신도 화끈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국회에서 잘 논의가 되어서 정말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지방과 중앙이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대한민국이 꼭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지방 분권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은 이것은 시대적 과제로서 개헌의 핵심 주제이기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자치 1번지 수원시가 주최한 500인 원탁 토론을 통해 지방 분권 개헌의 합리적인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우리 염태영 시장님은 자치 1번지의 시장답게 정말 모범적으로 이렇게 오늘도 많은 시민들을 모시고 소통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관치 시대가 지금까지 지속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적극 호응하시는 것이 수원시의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장님이나 시의회가 적극 소통하고자 연락을 드려도 바빠서 못 오신다, 또 뭐 다른 할 일 있다, 관심 없다, 이렇게 돼서 텅텅 비면 한두 번 하다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참여를 통해서 참여 자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아마 다른 자치단체에 크게 모범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도 국회의장으로서 제가 취임할 때 약속드렸던 것처럼 국민에게 짐이 아닌 힘이 되는 국회를 꼭 만들도록 노력할 테고요. 또 국민과 함께하는 지방 분권의 개헌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 개헌이 성공하도록 유능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다짐의 말씀으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세균 국회의장님께서 멋진 기조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